에스파에서도 NCT에서도 레드벨벳 그리고 엑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 광야. 아니 저 아버지 이 정도면 광야에 돈 묻어놓은 거 아니냐며. 이 광야의 정체가 에스파 넥스트 레벨 뮤비에서 살짝 밝혀졌는데요. 좌표를 찍어보니 SM 신사호? 하이 안녕, 뮤비 해석해주는 토끼 김희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 아이돌의 세계관을 다뤄볼 겁니다. 바로 에스파.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이 영상이 에스파 세계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하나의 광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모님께서도 영상을 보시다 새로 발견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함께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고고! 대부분의 판타지 소설이 그렇듯 책이 시작할 때는 이 소설의 공간적 혹은 시간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어와 설정들이 활용되는지에 대해 독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를 보면서 이 소설 속 세계가 마법사와 인간이 공존해 나가는 세계라는 걸 모르거나 머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에스파의 세계관을 이해할 때도 전체적인 배경이나 설정 그리고 개념어들을 알고 가야 내용을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아이와 광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에스파의 세계관 속에서 등장하는 세상은 나 자신 외에도 아이라는 또 다른 인격체가 존재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에서 계정, 데이터 및 맞춤 설정, 광고 설정으로 들어가면 그동안 내가 구글에 추가한 개인정보나 관심 분야 등을 추정하여 분석해놓은 자료를 볼 수 있는 거 아시나요? 내 나이부터 성별, 사용하는 언어, 관심 있는 분야나 요새 사려고 했던 것들, 가게 수입, 직업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하물며 연애 중인지 아닌지까지 구글이 나에 대해 추정한 데이터들은 꽤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구글에 예를 들어서 하와이 여행을 검색한다면 인스타그램 광고로 왜 귀신같이 하와이 여행 패키지 광고가 뜬다던가 이런 메커니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광고 개인 최적화 리스트만 보아도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은연중에 작성한 개인정보와 검색 기록, 업로드 내용 등이 모여서 나를 정의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에스파 얘기하다가 갑자기 구글이 왜 나오냐? 에스파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원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이죠. 에스파가 데뷔했을 때 많은 대중이 충격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아이돌은 4인조가 아닌 버추얼 아바타 4명이 더 포함된 8인조 걸그룹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에스파는 또다시 저희가 시도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팀입니다. 잘 보시면 8명의 멤버가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8명 중에 4명은 사람이고 4명은 사람이 아닙니다. 4명은 4명의 버추얼 멤버, 아바타의 멤버들입니다. K-팝에서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이 4명의 멤버가 바로 카리나님, 윈터님, 지젤님, 닝닝님의 버추얼 아바타, 즉 아이입니다. 이 가상의 아바타이자 가상세계 속 또 다른 내 자아인 아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올리는 모든 데이터에 의해 인격이 형성됩니다. 개인 티저 영상 중에서 윈터님 편을 보면 자신이 SNS에 올린 사진, 글, 영상 등 인터넷에 올린 개인 정보들이 결합되어 가상세계 속 윈터님의 또 다른 자아인 아이 윈터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이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광고 개인 최적화 리스트가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구현이 된 것 같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에스파의 세계관 속 세상에서는 아이가 존재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에스파 멤버들처럼 아이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류의 방식 또한 독특한데요. 데뷔 전 공개되었던 티저 영상인 마이 카리나를 보면 7월 12일 일요일 10시 37분 아이 카리나가 처음 카리나님에게 채팅으로 말을 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와 아이의 교류가 지속될 경우 문자
음성, 마지막으로 대면의 순서로 점차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카리나가 카리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채팅으로만 말을 걸 수 있었던 거였고 7월 12일로부터 시간이 지난 9월 29일 둘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메시지에서 음성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리콜을 통해 같은 공간 속에서 교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아이의 특성을 정리하자면 아이는 플래시라는 세계에 산다. 플래시에 살고 있는 아이와 현실 세계에 있는 인간이 처음 연결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이 나비스. 나중에 어떤 반전이 있을지 이 인물이 흑막일지 아닐지 아직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일단 에스파와 아이를 조력하는 조력자 혹은 안내자로 보인다. 인간과 아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싱크라고 부른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수록 싱크 레벨이 높아져 메시지, 음성, 리콜 순으로 발전해 나간다. 여기에서의 리콜도 SMCU 내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이지만 실제로 리콜이라는 구글의 메모리 프레임워크가 있다. 여기에서 리콜은 메모리 포렌식을 위한 오픈소스 분석 도구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싱크 레벨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 아이가 인간을 리콜할 수 있다. 인간과 아이의 연결이 끊어지는 현상을 싱크 아웃이라고 한다. 처음 만났을 때는 엄청 딱딱했거든요. 만들어주느라 고생했죠. 이런 대사들을 통해 버추얼 아바타라고 하지만 그 기반이 AI, 즉 인공지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도 인공지능답게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점 학습해 나가면서 체계가 잡히는 특성을 보여준다. 즉 카리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오랜 시간 얻게 되고 이를 점차 학습해 나가면서 카리나와 더 닮아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플랫과 현실 세계는 포스로 이어진다. SMCU 첫 장면에서 등장한 정체불명의 싱크홀이 바로 포스. 아이들은 이 포스를 통해 현실 세계로 올 수 있다. 단 리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카리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리콜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리콜 시간 끝난다. 그럼 또 만나요. 리콜 시간이 끝나면 다시 플랫으로 돌아가야 하는 모습 등을 보여준다. 또 다른 자아이면서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신이면서 또 자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아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올리는 모든 데이터에 의해 형성되는 인격을 지닌 또 다른 존재야. 즉, 자신이면서 자신이 아니기도 한 거지. 즉 인간과 아이는 완전한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좋아요. 아이는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에스파가 울부짖으며 찾던 심지어 SM이 상표 등록까지 한 광야, 이 광야는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죠. 광야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플랫 너머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은 규칙도 없고 형태도 없는 무한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라는 공간이 에테르라는 곳에서 여과, 즉 걸러져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에테르 또한 SMCU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어로 무의식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마블 유니버스에서도 에테르라는 용어가 나와서 이게 활용된 건가 싶었는데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거는 아마 아닌 것 같고 에스파 세계관에서 광야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면 이 에테르는 NCT 세계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NCT의 세계관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꿈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 혹은 암시되는데 이 모든 것이 에테르라는 공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 광야라는 단어도 NCT 관련 영상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에스파에 대한 세계관 정리니까 NCT 선생님들은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이러한 무의식 세계 에테르에서 걸러져 만들어진 무한의 영역 광야가 앞으로 에스파와 아이의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트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다른 아티스트들에게서도 이 광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념어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었으니 블랙맘바의 존재를 알게 된 데뷔곡 블랙맘바부터 블랙맘바를 찾아 광야로 떠나는 넥스트 레벨에 대한 서사가 담긴 SMCU 에피소드 1을 보면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점과 뿌려진 떡밥들을 쭉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영상은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는 물음으로 시작하고 교수의 홀로그램 시스템을 해킹해 대신 수업을 하고 혼란을 주었던 블랙맘바의 모습이 드러나며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영상은 끝나게 됩니다. 마치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는 질문이 이 블랙맘바가 시청자 혹은 에스파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컷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블랙맘바의 모습이 에스파와 아이의 조력자이자 안내자인 나비스와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나비스 흑막설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비스의 정체. 인터넷에 올라오는 개인들의 모든 데이터를 플랫에서 조용히 관전하다 나비스는 처음으로 포스를 엽니다. 이와 동시에 아이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 출몰하기 시작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이 에스파 세계관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이 세계관이 가까운 미래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근미래에 기술과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아이라는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해 아이가 등장하게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지 나비스가 포스를 열었기 때문이고 그가 포스를 왜 열었는지에 대한 의도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이 세상 속의 사람들도 점층적인 기술 개발로 인한 등장이 아닌 마치 UFO가 지구상에 뚝 떨어진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버렸다는 것이 제 예상과 조금 다르기도 했고 의문스럽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라는 존재에 열광하면서도 또 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혼란스러워하고 이를 계속 연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나비스는 왜 갑자기 이 포스를 열어 인간과 아이가 싱크될 수 있게 했던 것일까요?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올 에스파의 행보들로부터 힌트를 얻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나비스 흑막설을 제시했는지 아시겠죠? 더불어 모든 아이들은 인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아이가 인간을 선행할 수 없고 늘 인간이 시작점에 있어야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비스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아직까지 기반이 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에스파 멤버들도 그리고 하물며 블랙맘바까지 인간 본체의 모습이 등장하곤 했는데 나비스만 인간 본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나비스는 한 인간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아이가 아닌 것인지 나비스는 플랫에서 어떤 존재인 것인지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 천천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닝닝과 ED의 정체. 닝닝 선생님은 개인 티저와 뮤비 등에서 예술과 프로그래밍에 유능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SMCU 에피소드 1에서 ED라는 팀명으로 부정을 저지른 인물을 해킹을 통해 응징하기도 했죠. 이 권선징악 해커 단체 ED의 정체는 무엇이며 마치 엑소 선생님들의 노래처럼 영과일로 만든 디지털에 내 인격을 맡기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또한 블랙맘바와 에스파 그리고 아이가 앞으로 펼쳐나갈 행보에서는 또 어떤 도움을 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레트르의 실존주의.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존재인 아이. 교수는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라는 사레트르의 말을 인용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교수가 아닌 블랙맘바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만약 이 이야기 또한 교수가 아닌 블랙맘바가 한 이야기라면 사레트르를 기반하여 아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 주장이 블랙맘바의 입장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레트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철학자라서 다른 곡의 뮤비를 해석할 때도 사레트르의 사상을 가끔 활용하곤 했는데요. 여기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와 더불어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유신론자인 키에르케고르와 다르게 무신론자이기도 했던 사르트르. 글씨를 지우기 위한 이 쓰임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우개처럼 본질, 즉 쓰임새 혹은 목적이 존재에 앞서는 사물과 다르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 내던져진다는, 즉 인간의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의문이었던 거는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는 말은 인간의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이를 인간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아이를 인간의 범주 안에 넣어도 되는 것일까? 카리나는 신이에요. 라는 말에서 여러분은 혹시 인간과 아이 사이에서의 위계 질서를 느끼지 못하셨나요? 만약 저 사르트르의 말을 블랙맘바가 한 게 맞다면 이러한 인간과 아이 간의 위계 질서를 깨부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본질에 앞선 아이들의 실존을 찾아나가려는 목적이 아닐까? 무조건 절대 악이라기보다는 뭔가 사연 있는 빌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화나 소설 그리고 현실에서도 인간보다 더 뛰어나지는 AI의 발전에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경계의 모호함과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a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이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맘바는 인간은 신, 아이는 그러한 신을 본떠 만든 존재라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해 인간과 아이가 대등하고 그리고 이를 넘어서 인간과 아이 간의 관계를 전복시키고 존재론적인 아이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공개될 내용을 천천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카리나와 블랙맘바의 관계. 블랙맘바 뮤비 해석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예정이지만 살짝 여기에서 미리 다뤄보자면, 여기에서 카리나님이 마치 블랙맘바에게 종속되거나 잠식되는 듯한 연출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 티저도 카리나님이 가장 먼저였고 블랙맘바와 직접 대면하게 되는 장면, 그리고 아이 카리나가 마치 블랙맘바에게 잠식된 것 같은 장면들을 통해 블랙맘바와 카리나 사이의 접점 또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용어 정리와 뮤비를 제외한 이 영상들을 보면서 느낀 의문점들, 그리고 떡밥만 정리해도 이렇게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아직 나온 곡이 3곡밖에 없고 대놓고 이거 세계관 노래입니다 라고 밝힌 거는 2곡뿐인데다가 이 정도로 공을 들인 세계관이라면 그 깊이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당장 주어진 것들로만 결론을 내서 해석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자료들을 모아가면서 천천히 빌드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저의 현생을 잘 물리치고 오는 날 블랙맘바 넥스트 레벨 뮤비 해석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사모님께서도 영상을 보시다 발견하신 점들에 대해 댓글에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 갈게요. 안녕.